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본을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그려져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대항해 시대니까 15세기 말이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을 지구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도 한 16세기쯤 될 거고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 거고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판구조론인데 이 판구조론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륙하고 바다가 왜 이렇게 생겼나? 대륙을 막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리학의 영역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북미, 남미,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다 나눠져 있는 게 지구 내부에서 어떤 멘틀의 유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지구본 보면서도 이 지구본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판구조론 그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특정 광물들이 어느 지역에 모이고 분포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저희 지질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전통적으로 석유가스를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했던 에너지 시대에서 최근에 전기,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에너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그리고 그 핵심 광물들이 지구상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광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광상은 영어로 ore deposit이라고 하는데 산업적,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암석, 광물 혹은 토양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판구조론 그리고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작용에 따라서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핵심 광물이라고 하고 각기 골고루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컨플릭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도 광상에 묻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광상을 일반인들은 별로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광산은 들어봤어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물 자원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지질학적 형태를 우리가 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산을 개발을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하면 그건 광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찾아낸 경제적인 광물과 암석의 덩어리들을 광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가능했을 때 우리가 광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광상은 어떤 가능성이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면 광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광상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광물들을 우리는 광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석들을 잘 찾아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탐사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광상을 찾아내 가지고 돈을 투입해서 광상을 개발했잖아요. 그 이후에 광석들을 끄집어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들과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우리 선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들을 분리를 해서 그 분리된 광석들을 재련소로 보내가지고 특정 광물들, 구리 광물이면 구리를 뽑아낸다, 아연 광물이면 아연을 뽑아낸다, 금 광물이면 금을 뽑아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련 작업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광상들 같은 경우에는 광석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광석들을 부수고 파분쇄라고 해서 조그마한 광물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광물들을 물에 타가지고 아래에 거품을 이제 일으키면은 대부분의 이제 경제적 광물들은 물을 싫어하는 광물들이기 때문에 거품에 들러붙습니다. 둥둥 떠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걷어내면은 광석들이 모여 있는 우리 정광이라고 하는 광석이 되고 그것들을 재련소에 갖다 파는 역할을 합니다. 남아 있는 광물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들이고 얘네들 광미라고 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버리는 게 아니라 건설 자재, 건축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석들, 광미들 둘 다 팔 수가 있는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광을 저렇게 분쇄하고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석은 정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한 몇 퍼센트 되고 그다음에 별로 가치가 없는 광미는 얼만큼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상에서 광석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을 잘 분리해낼 수 있으면은 작은 돈을 들이고서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남아 있는 광미 내에서도 실제 경제적 광물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 또한 그것을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과 그것에 투입된 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림에 보시는 부유선광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광석이 굉장히 크거나 규모가 엄청나게 많거나 이렇게 돼야지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암석 내 광물이 굉장히 작거나 상대적으로 품위가 매우 낮아도 분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한 100분의 1, 200분의 1 품위가 낮아도 현재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미라고 하는 게 그 광석을 선광 처리하고 남은 암석하고 광물 찌꺼기를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수요가 바뀌고 하면서 광미에 남아있는 특정 광물이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대상으로 개발을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터키의 붕소 광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터키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터키 광물자원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터키에 있는 붕소 광상의 광미에서 리튬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또 거기 광미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그런 방법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붕소보다 리튬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붕소가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붕소를 생산하고, 리튬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버렸는데, 리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광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광석에서 그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원래 평가받았던 정광, 그걸 추출하는 것보다 광미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자원을 채굴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원광을 선광을 할 때는 파분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광미는 이미 다 파분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기율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존재를 하죠. 이 원소들을 어떠한 과정에서 지구 내에 모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경제적 원소와 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예전부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많이 채굴을 해왔던 금, 은, 그다음에 백금. 백금은 6가지 원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금, 은, 백금적 원소들을 귀금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금속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산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철이 아닌 원소들을 베이스 메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을 베이스 메탈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베이스 메탈들은 경제적 상황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여겨지면은 이러한 베이스 메탈 가격이 매우 높아지고, 침체가 오겠다 싶으면은 이 베이스 메탈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예를 들어 특정 신도시를 건설, 인프라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런 베이스 메탈 가격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철 금속 중에서 철에 첨가를 하면은 그 철의 특성을 가중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이제 망간, 니켈, 크롬, 몰리뷴,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철 합금에 들어가면은 이 금속의 인장 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코발트, 바나듐 이런 것들을 철 합금을 위한 원소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그 보석 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 광물은 그 광물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이런 것들을 우리 강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수정, 에메랄드, 아쿠아마린 등의 이제 녹주석, 그다음에 석류석, 그리고 또 중국 등에서 좋아하는 이제 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보석 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광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은 최근에 제시가 되어 있는 광물과 원소들인데요. 미국 지올로직 서베이 USGS라고 부르는 곳에서 몇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핵심 광물은 화석 연료가 아니고 자연 광물과 암석 혹은 물질 중에서 광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여러 공급망 교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최근에 여러 상황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죠. 히토리 등 중국과 미국 간에 그런 것들이 핵심 광물이 되고, 또한 두 번째 정의로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수송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물들을 우리 핵심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나라마다 저 핵심 광물을 다 동일하게 기준을 삼고 있나요? 아니면 다 다르게 정해서 운용하고 있나요? 핵심 광물은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소 중립 정책을 달성시키고자 전지구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달성하려고 보면 특정 광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광물들의 수급 여건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핵심 광물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수급 여건은 나라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그 목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가스도 광물 자원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USGS의 기준은 이제 미국 기준이고 그걸 많이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준을 가진 국가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알루미늄부터 뭐 안티모니, 최근에 안티모니 수출을 뭐 중국에서 이제 차단한다고 그러고, 뭐 갈륨 같은 경우 히토리 광물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공급망의 교란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핵심 광물, 영어로는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짧은 기간과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광물들을 선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관심이 많은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히토류 광물 REE, 그 다음에 갈륨, 그 다음에 흑연,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백금속 원소, 이러한 광물들을 매우 크리티컬한 광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미국 나름대로 매우 크리티컬하다 하고 하는 광물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각각의 국가들마다 또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하는 광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물 수요 공급의 위험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인 공급망 위험도를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4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 상황, 가격 변동성,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를 했고,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구리, 코발트, 히토류, 흑연, 니켈 순으로 공급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부에서 10대 그 전략 광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히토류고 5개는 아까 말씀하신 뭐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 히토류 중에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세륨, 란탄 뭐 이렇게 지정을 딱 해놨다고 합니다. 요새 그 네오디뮴이라는 게 굉장히 핫하던데 맞아요? 경제 섹션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석 때문에.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토류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는 모터나 이렇게 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자석이죠. 광물에서 그 철 같은 거를 이제 자석으로 만들면은 그 연구 자석의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광물인 니오디뮴을 첨가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시대로 이제 전기차 등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터빈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니오디뮴이 꼭 필요하고, 니오디뮴은 가벼운 히토류입니다. 니오디뮴 자석의 문제가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성,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디스프로슘, 중히토류, 무거운 히토류를 첨가를 하면은 그 온도에 따른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오디뮴보다 디스프로슘 등 중히토류가 훨씬 더 비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일반 자석보다 이 네오디뮴 또 디스프로슘 이런 걸로 만든 연구 자석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 쓰는 그냥 조그마한 이제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해요. 빨간색, 파란색 N극, 있는 거? S극 있는 예, 거요? 예. 네. 그거 붙이는 거랑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벽에 붙이는 것 중에 굉장히 강하게 붙는 자석이 있습니다. 니오디뮴 자석.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화물을 만들면은 사람이 만드는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투명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디스플레이나 광전지나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테크닉에 인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소이고 또한 갈륨, 최근에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갈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로 쓰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광물입니다. 갈륨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 센서들은 그 가시광선 외에 빛을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어두울 때 보는 군대에서 보는 그런 망원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갈륨이 꼭 사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만든다든가 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텅스텐이 없으면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휘어져 버린. 무조건 텅스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우주산업의 핵심 광물이 텅스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텅스텐이 있는데요. 서정훈 교수님이 많이 연구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텅스텐 광산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역에 상동 광산이라고 하는 이건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텅스텐 자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핵심 광물을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의 헤게모니들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콩고라고 하는 지역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DR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동쪽에 보시면은 니오디뮴 탄탈륨 이것도 굉장히 그 비싼 원소인데 니오디뮴 탄탈륨이라는 광물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대부분 코발트는 이 그 콩고 남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쪽에 살고 있고 동쪽과 남쪽은 정글이고 다른 나라하고 접하고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옆에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반군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반군들이 막 활동을 해서 광물을 팔고 이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이래가지고 반군을 더 지원해주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콩고가 엄청난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콩고라는 나라 자체의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블러디 다이아몬드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때도 막 어린이들을 막 착취하고 그다음에 막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막 인신매매 일어나고 굉장히 그런 비인권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콩고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동쪽에서 이 정글 지역에서 니오비움 탄탈륨 광물을 개발할 때 지금 현대적인 그 자원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캐가지고 광물을 모아가지고 갖다 파는 예전식 그 광물 채굴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할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 중국의 히토리 관련해서 있는 상황은 굉장히 유명하였죠. 예전에 센카쿠 열도 다위다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배들을 납포를 했다가 이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안 준다, 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토리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는 히토류가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싼 중히토류, 무거운 히토류가 대부분 중국이 남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시성, 그 다음에 최근에 운남성에서도 거대한 이제 중히토류 광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핵심 광물의 불균질적 분포가 패권 전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광물을 지정을 하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여러 이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은 크게 첫 번째 핵심 광물의 위기를 모니터링하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하자. 그리고 세 번째 법, 제도,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하자인데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탐사를 통해서 원료 광물을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활용을 통해서 저품위 광석에서 핵심 광물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재자원화를 통해서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탐사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오픈된 프로젝트들, 공개된 프로젝트들 중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해서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질조사 기관인데 모든 국가마다 정부의 지질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질조사 기관들하고 그런 새로운 유망지를 찾고 그 유망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핵심 자원과 관련된 광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해외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연구원은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탐사 기술 이런 것도 좀 배워서 다른 곳에서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활용 기술 이런 것도 그런 나라들에서는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목적으로 저희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런 활용을 통해서 그 핵심 광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그 저품위 광석에서 핵심 광물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기술 또 재자원화를 통해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기술 이런 원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품위 광석이란 건 아까 광미에서 뭘 찾아내는 것처럼 뭐가 함량이 낮은 거에서 이렇게 더 많이 그거를 끌어내는 뭐 이런 걸 광미도 말씀하시는 될 거죠? 수 있고요. 네. 과거에는 개발하지 못했던 저품위, 매우 품위가 낮았던 그런 광석들 그런 거에서 또 핵심 광물을 개발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자원화라는 거는 이미 제품화된 어떤 것을 분해해가지고 그걸 재활용한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자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resources라고 그러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자원이 있을 수 있죠. 자원은 크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고 현재 혹은 미래 혹은 먼 미래 경제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없지만은 심해져 깊은 바다에서 그 광물들을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극지 차가운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거 또한 행성에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한다. 이런 것 또한 이제 현재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북한 자원도 현재 우리가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 한반도가 전 지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면적이 작은데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광물 분포가 매우 다릅니다. 북한에는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금속 자원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금속 자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는 고원생 때까지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질 환경이 매우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현재 개발을 할 수 없는 자원들까지 포괄된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을 투입을 했을 때 바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자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장량 혹은 리저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큰 의미의 자원 중에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 얼만큼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프라가 자본을 투입을 할 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원들, 그걸 우리가 매장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자원은 작은 의미의 매장량, 리저브와 비경제적 자원과 추정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추정 자원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큰 의미의 이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 여기서 X축을 우리 살펴본다면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질학자들이 찾아가지고 뭔가 스페큘러티브한 자원이 있다가 뭔가 그 하이포세티컬 자원이 있다가 여기 자원이 있다. 그걸 지질학자들이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하에 뭐가 있다 인지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찾게 된다면은 광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광상이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또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느냐, 전기가 잘 되어 있느냐, 물이 잘 들어가느냐, 그럼 그 나라에서 광산 개발하기 좋으냐, 아니면 돈을 잘 지원을 해주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서브 이코노믹 하다거나 굉장히 좁은 의미의 리저브, 이럴 때만이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석유나 가스 개발할 때도 매장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를 이제 매장 자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광미에서 추출해낸다 그랬잖아요. 원래 매장량으로 보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조건이 바뀌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뭐 리저브로 보지 않았던 게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가깝게 봤을 때는 미국의 같은 경우 셰일 가스 개발을 하는 게 이슈인데, 사실 셰일 가스는 자원으로 안 봤어요. 꽤 꺼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게 환경 오염도 너무 심하니까 그걸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뭐 됐어, 환경 오염 됐고 이거를 계속 드릴 베이비 드릴 했잖아요. 지진도 유발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체화된 이제 화석 연료거든요. 이제 우리 동해 바다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걸 꺼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장량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정세가 변하고 그 유가가 변하면은 그거에 다시 또 이제 매장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딱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필요로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뭐 동맹 됐고 다 우리 자원 무기화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안 팔면 그렇게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탐사하고 발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매장량이나 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국내에서도 그 핵심 광물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해변 같은 데서 보시면 모래사장에서 약간 검은 띠 같은 게 보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희토류를 요만큼 모으고 싶다. 그러면 산을 하나 다 깎아야 돼요. 일부 마그마의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